한미 정상회담 후 글로벌타임스와 같은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한국이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며 보도했습니다. 시시각각 한국을 모니터링하는 중국의 속내를 살펴볼 수 있는 기사였는데요. 한미 양국의 정상이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내용에 대한 반응이었죠.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선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실상 불쾌하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중국이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하긴 했지만 중국에 국익을 해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죠. 그는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을 억압하고 탄압한다고 비난했는데요. 다만 한국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는 거로 봐서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조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는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모든 이슈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심기가 왜 불편한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남중국해 지역 등 한반도와 크게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약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는 조항인데요. 중국이 요즘 막무가내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즉, 미국은 국제평화와 공동가치라는 이름으로 이 조항을 통해 반중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인데요.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할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 이 부분인데요.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대만, 그리고 유럽에서도 강력하게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 중인 위구르와 관련된 항목이죠. 즉, 한국과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국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둘째,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항목입니다. 아마 중국이 가장 마땅찮게 보고 있을 부분인데요. 미국은 800km로 묶어뒀던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논의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논의되던 부분이었습니다. 2번이나 사거리를 늘렸었는데요. 거기에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죠. 이번 조치는 한국이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미국이 아예 한국에 대놓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내준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특히 한국처럼 미사일 등의 공격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는 더욱더 반가운 일이죠.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폐기로 한국은 사거리와 탄도 중량에 제한 없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전력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게 된 것이죠. 한국의 자주포나 미사일의 위력을 익히 알고 있는 중국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군사행동을 한국을 향해 직접적으로 드러낸 일은 드물었는데요. 이번에 포착된 움직임은 조금 수상합니다. 우선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각국의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장쑤성 성도인 난징 인근 공군기지에 특이한 구조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평범한 경납고라고 하기에는 크기가 매우 컸다고 하는데요. 시설 주변에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부지에 마련된 시설이라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곳에 신형 항공기나 전투기가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는데요. 중국군의 차세대 전략 폭격기 H-20이 유력한 후보로 손꼽혔습니다. 태평양과 인접한 저장성 일대에 배치할 계획이었던 차세대 전략 폭격기 H-20을 이곳에 배치할 가능성이 엿보이는데요. 이 지역의 공군 부대인 제10 폭격사단은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는 위치라서 더욱 수상합니다. 특히 제10 폭격사단은 유사시 제한반도 남부와 제주도, 오키나와 규슈 일대의 미군 및 미군 지원시설을 타격하고 한반도 유사시 동중국해 일대에서 미군 항모와 수송선단 등 증원 전력을 저지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중국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한미 동맹을 견제하겠다는 식으로요. H-20은 아음속 스텔스 전략 폭격기로 최대 45톤의 각종 무장을 실을 수 있고 미사일을 싣고 12,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차세대 핵전략 실행 무기로 각광받고 있는 전투기인데요. 이런 스텔스기가 한국을 겨냥한 방향에 배치되고 있다는 게 뭔가 꺼림칙합니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의 상황에 압박감을 느끼며 시시각각 군사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국을 이용한 중국 견제를 기대하는 미국의 속내가 어떻든 한국은 일관된 군사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물론이고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독도 분쟁, 중국의 이기주의 속에서 안보에 대한 걱정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을 기회 삼아 사거리 1000km 이하의 5에서 10톤급 고위력 탄두를 탑재하는 탄도미사일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북한에 대한 방어는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사거리 1000에서 3000km의 MRBM을 개발해 주변국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리는 한국을 일컬어 미국과 전쟁이 벌였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계 138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6위를 차지했고요. 미사일 개발과 별도로 기존 한국군이 보유한 전투력이 무시무시한 수준이라는 건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동아시아 최강 수준의 기동단을 보유하고 있는 육군은 직접 개발한 전차 흑표와 명품 자주포 K9, 다연장 로켓 천무 등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한국산 무기도 보유 중입니다. 바다를 통한 주변국들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군은 2030년 해군 증강 계획에 발맞춰 착실하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신형 잠수함 사업을 진행 중이며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을 취역하며 세계의 기동전단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2035년 취역을 목표로 최신 함재기를 탑재한 3만 톤급의 경항공모함 도입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미 엄청난 전투력으로 림팩 훈련에서 귀신 잡는 스킬을 보여준 우리 해군이 세계의 기동전단과 경항공모함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어려운데요. 무늬만 해군 강국인 일본을 우습게 눌러버릴 것은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군의 전투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로 F-35 외에도 4세대 전투기 F-15K를 다수 보유하고 있죠. 또한 올해 출고식을 진행한 한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도 공군의 전투력을 강화할 수단으로 손꼽히는데요. 우리 손으로 20년 만에 만든 국산 전투기라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최근에는 미군과 함께 우주군 정례 협의체를 개설하며 미래의 우주전쟁까지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6개국 모두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이 날뛰고 일본이 도발해도 상관없겠다는 확신이 듭니다.